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3,828명으로 지난 1월 17일 이후 21주 만에 3,00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95명으로 이틀째 두 자릿수를 기록했고 하루 새 숨진 환자는 17명입니다. 코로나19 환자의 격리 의무 해제 여부가 오는 17일 결정됩니다. 격리 의무 연장 쪽으로 무게가 실리는 가운데 정부가 격리 의무를 재연장한 뒤 국가 감염병 위기 대응 자문 위원회 등이 본격 가동된 후 재검토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레로 예정된 누리호 2차 발사의 날씨로 인한 큰 변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누리호가 이송되는 내일은 나루 우주센터에 비가 내리겠지만 비 오는 시점이 누리호가 이송을 마친 오후이고 강수량도 5mm 미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스페이스X가 전 세계 상업 우주 발사 시장을 주도하는 가운데 우주 선진국들이 가격 경쟁력이 높은 재사용 로켓을 개발하기 위해 경쟁 중입니다. 우리 정부도 누리호 후속 사업인 발사체 개발 사업을 통해서 재사용 가능 발사체 기술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금속이 스스로 구부러지거나 부러질 위험, 그리고 나사가 풀리는 등의 현상을 감지하도록 하는 기술을 국내 연구진이 개발했습니다. 금속의 어느 부분에 힘이 가해지는지는 물론이고 금속 충격에 충격을 준 물체가 망치인지 다른 물체인지도 구분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3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3,000명대로 줄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확진자는 3,828명으로 전날보다 3,000여 명, 일주일 전보다는 1,000여 명 줄었습니다. 3,000명대 확진은 지난 1월 17일 이후 21주 만입니다. 확진 규모로 보면 지난 1월 11일 3,094명 이후 가장 적습니다. 유행 감소세 검사 건수 적은 주말 영향이 겹치면서 확진자 감소폭이 컸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전반적인 감소세에 피해도 급증 없이 안정적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3명 줄어든 95명으로 이틀째 두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하루 새 숨진 환자는 17명으로 누적 24,388명입니다. 오늘 0시 기준 전국 중환자병상 가동률은 전날보다 0.7%포인트 올라 8.2%를 기록했습니다. 수도권 중환자병상 가동률이 6.5%, 상대적으로 병상이 적은 비수도권은 13.7%입니다. 재택치료 환자는 55,122명으로 전날보다 3,000명 가까이 줄었습니다. 이 가운데 집중관리고는 3,300명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의무를 해제할 것인지를 이번 주에 다시 결정합니다. 정부는 감염병과 방역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가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격리 의무 연장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며 오는 17일 중대본 회의에서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난 4월 말 코로나19를 2급 감염병으로 하향 지정했지만 확진자의 격리 의무는 해제하지 않았습니다. 격리 의무 해제에 대한 전문가 의견과 여론은 현재 찬반이 팽팽하게 맞선 가운데 신중론이 다소 무게를 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가을 재유행이 오면 하루 확진자가 15만 명에서 정점을 이룰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정통영 질병관리청 총괄조정팀장은 어제 대한의사협회 세미나에서 가을에 코로나19 재유행 가능성이 크고 확진자 정점은 15만 명 안팎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측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15만 명은 적지 않은 숫자인 만큼 사망자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며 그런 측면에서 예방접종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남은 몇 개월간 가을 유행에 대비해서 많은 데이터를 공유하고 정교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의사결정하겠다며 전문가 의견이 충실히 반영되는 의사결정 구조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 방역조치 이행사업체 23만 곳에 대한 손실보전금 확인 지급이 오늘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진행됩니다. 손실보전금은 분기별로 지급하는 손실보상금과는 다른 것으로 지급은 사업체에서 방역 이행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확인 작업을 거쳐 6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30일부터 매출 감소가 이미 확인된 업체에는 별도 서류를 받지 않고 신속 지급이란 형식으로 손실보전금을 지원했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30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을 시작해서 신속 지급 대상 348만 곳 중 97%인 337만 곳에 20조 5천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네, 이제 이틀 뒤면 누리호 2차 발사가 시작됩니다. 누리호 2차 발사 순간을 누구보다 긴장된 마음으로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리호에 탑재된 초미니 위성을 직접 제작한 대학생들인데요. 최하영 기자가 미래 우주 인재들을 소개합니다. 서울소재대학교의 진공실험실. 우주 공간에서 초미니 큐브 위성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진동에 파손되지 않는지 실험하는 장면입니다. 누리호에 실릴 큐브 위성 4기는 이렇게 대학생들이 직접 설계하고 제작했습니다. 저희는 30cm짜리 자그마한 큐브 위성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한반도 서해 상공에 있는 미세먼지를 관측을 하고자 큐브 위성들은 성능 검증 위성의 한 면에 장착됩니다. 각기 다른 기술이 적용돼 4개의 특별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초분간 카메라를 이용을 해서 화산이나 재난 지역을 촬영하는 데 사용할 수도 있고요. 낮밤, 기후에 영향 없이 24시간. 우주에서 GPS 신호를 받아서 지구 대기 관측을 하는 것이 가장 큰 과학적 임무입니다. 가시광선, 그다음에 중적외선, 장적외선 이렇게 3가지 다양한 대역을 관측할 수 있는 총 3대의 카메라를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4기의 큐브 위성은 성능 검증 위성이 궤도에 안착하고 발사 8일 뒤부터 이틀에 하나씩 사출됩니다. 때문에 누리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돼도 2주는 지나야 큐브 위성의 성공과 실패 여부가 판가름 나게 됩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네, 이번 누리호 발사가 성공하면 우리도 세계 상업 발사 시장에서의 본격적인 경쟁 체제로 진일보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현재 세계 상업 우주 발사 시장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을까요? 양효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스페이스X의 재사용 우주 발사체인 팰컨 9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142회 발사됐는데 이 가운데 1단 로켓을 102회 착륙시키는 데 성공했고 82회는 재사용했습니다. 새 발사체를 사용할 때보다 재사용 로켓을 쓰면 발사 비용이 100억 넘게 줄어듭니다. 스페이스X는 지난 한 해에만 로켓을 30회 발사하는 등 10년 사이 10배가 늘어 세계 발사체 시장의 60% 이상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상업 우주 발사체 시장의 절반을 차지했었던 유럽의 아리안 스페이스는 연 6, 7회였던 발사가 최근에는 3회로 크게 줄었습니다. 더는 기존의 우주 발사체로는 스페이스X와 경쟁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에 우주 선진국들은 2030년 이전까지 재사용이 가능한 새 우주 발사체 개발을 계획 중입니다. 유럽의 아리안도 저비용 발사체를 개발하기 위해서 재사용 발사체를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 우주 선진국들도 상업용 시장에 어느 정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재사용 발사체 개발은 아주 필연적이라 보여집니다. 2차 발사를 앞둔 한국형 발사체인 누리호는 저궤도에 위성을 발사하는 용도이기 때문에 상업 발사 시장에서는 경쟁력이 크지 않습니다. 이에 정부는 누리호 후속 사업인 차세대 발사체 개발 사업을 통해 추진력과 운송 중량을 늘리고 재사용도 가능한 발사체 기술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단연소 사이클 방식이라는 건 선진국에서 적용하는 방식으로 효율이 높고 재점화, 추력 조절이 가능합니다. 이를 1단에 적용하면 발사체 재사용이 가능하고 마지막 상단에 적용하면 위성 다중 분리가 가능하게 됩니다. 다가오는 뉴 스페이스 시대. 누리호 2차 발사 성공을 통해 발사체 기술 완전 자립은 물론 세계 상업 우주 발사 시장으로의 진입 가능성도 열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YTN 사이언스 양우영입니다.
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2차 발사를 이틀 앞둔 나로 우주센터는 막바지 완벽한 준비를 위해 여념이 없습니다. 현장에 있는 저희 취재기자 연결해서 이 시각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이성규 기자. 네, 나로 우주센터입니다. 네, 누리호 2차 발사가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현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나로 우주센터는 모레 발사를 앞두고 막바지 준비에 여념이 없습니다. 우주센터는 출입이 통제됐는데 현재 누리호는 조립동에서 모든 조립을 마친 상태입니다. 평소 한산했던 우주과학관합 정원은 취재진으로 북적대는 모양입니다. 누리호의 목표는 우리가 개발한 발사체로 1.5톤급의 위성을 지구 상공 700km에 올리는 겁니다. 이번 2차 발사에서는 무게 180kg의 성능 검증 위성을 누리호 3단에 장착해 발사합니다. 또 성능 검증 위성에는 4개의 큐브 위성을 탑재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1.5톤의 무게를 맞추기 위해 1.3톤의 위성 모사체도 함께 쏘아 올립니다. 지난해 10월 1차 발사에서는 1.5톤의 위성 모사체만 쏘아 올렸는데 이번에는 성능 검증 위성을 발사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네, 방금 설명한 것처럼 2차 발사에서는 성능 검증 위성과 또 큐브 위성, 위성 모사체를 모두 탑재해 발사할 텐데요. 어떤 순서로 분리가 되고 누리호 발사의 성공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가장 먼저 분리되는 것은 성능 검증 위성입니다. 발사 뒤 14분 57초에 분리 예정인데요. 이후 70초가 지나면 위성 모사체가 분리됩니다. 1분 정도 간격을 두는 이유는 서로 부딪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성능 검증 위성이 분리된 시점부터 30분 정도가 지나면 위성의 분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성능 검증 위성의 궤도 안착이 확인되면 2차 발사는 성공으로 간주합니다. 또 성능 검증 위성엔 자체 통신 기능이 있어 지상국과 통신으로 추가로 궤도 안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큐브 위성은 성능 검증 위성이 분리된 후 8일 뒤부터 이틀 간격으로 하나씩 사출됩니다. 네, 누리호는 발사대로 이송할 준비를 마쳤는데요. 이제 어떤 과정이 남아 있습니까? 현재 누리호는 모든 조립을 완료하고 조립동에서 발사대로 이송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내일 오전 7시 20분부터 1시간가량 이동 중 충격을 막기 위해 무진동 차량 트랜스포트에 실려 발사장으로 이송합니다. 약 1.8km를 1시간 10분에 걸쳐서 사람이 걷는 것보다 약간 느린 속도로 이동합니다. 만약 비가 와서路面이 미끄러울 경우 누리호에 충격을 줄 수 있어 이송 시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내일 오전 날씨는 누리호 이송에 크게 무리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발사장에 도착하면 눕혀져 있는 상태의 누리호를 수직으로 세우는 기립 작업에 돌입합니다. 발사 당일엔 누리호에 먼저 연료를 주입하고 이후 산화제를 주입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번 2차 발사가 성공할 경우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번 발사는 자국 땅에서 자국 발사체로 자국 위성을 쏘아 올리는 겁니다. 이는 지금까지 미국과 유럽연합, 러시아, 중국 등 6개 국가만 성공했습니다. 그러니까 2차 발사가 성공하면 우리나라는 명실상부 세계 7대 우주 강국으로 도약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누리호는 2차 발사 이후 내년 초부터 총 4번에 걸쳐 실용 위성을 쏘아 올릴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런 반복적인 발사를 통해 누리호 발사의 신뢰성을 높이고 발사체 기술을 민간에 이전해 우주 산업 분야를 육성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나로 우주센터에서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네, 명성호 한국전기연구원 원장이 향년 63세로 별세했습니다. 고인은 지난 10일 저녁 뇌출혈로 쓰러져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난해 8월 전기연구원 14대 원장으로 취임한 지 10개월 만입니다. 고 명성호 원장은 송전탑과 같은 전력 설비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얼마나 되고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게 하는 이론 모델을 개발한 전문가입니다. 연결식은 오늘 고려대 안암병원 장례식장에서 진행되고 고인의 유해는 성남 영생원에서 화장된 뒤 분당 봉안당에 안장될 예정입니다. 단단한 철로 만든 구조물도 큰 힘을 받거나 노후화하면 구부러지거나 부려져 대형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금속이 스스로 그런 위험성을 미리 발견할 수 있다면 어떡할까요?
실제로 국내 연구진이 자가 진단 스마트 금속을 개발했습니다. 보도에 최소라 기자입니다. 2명의 소중한 목숨을 앗아가고 34명이 다친 광주 클럽 붕괴 사고. 철구조물이 지속적인 충격과 진동을 받아 점점 약해져 결국 주저앉은 사고였습니다. 이처럼 금속이 받는 충격과 압력을 금속 스스로 체크해 손상될 위험을 미리 감지하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스테인리스 부품을 손으로 세게 누르자 증강현실 속에 똑같은 모습을 한 부품의 색깔이 곧바로 변합니다. 힘을 전혀 받지 않는 곳은 파란색, 강한 힘을 받아 구부러질 위험이 있는 곳은 빨간색입니다. 부품에 충격을 준 물체가 망친지, 손이나 스패너 등 다른 물체인지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금속 안에 심어진 손톱보다 작은 센서가 외부 힘을 감지해 블루투스로 정보를 전송하면 인공지능이 이를 분석해 판단하는 겁니다. 네, 금속 내부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제 금속을 외부 물체로 가격화했을 때나 아니면 금속에 이제 나사가 풀린 상태를 수백 번, 수천 번 학습해서 이번 기술은 금속 한가운데 센서를 심는 새로운 공정을 개발한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금속 분말에 뜨거운 레이저를 조사해 구조물을 층층이 쌓는 3D 프린팅 기술을 변형한 공정입니다. 센서 한두 개만으로도 부품 어디에든 가해진 충격을 감지할 수 있어 센서 삽입 때문에 부품 강도가 낮아질 걱정도 거의 없습니다. 고체 상태 내부의 진도 어떤 변형이나 이런 거는 상당히 넓은 범위까지 전달이 됩니다. 부품에 가해지는 어떤 특정한 외부의 어떤 변형 요인에 대한 것들을 감지를 하기에는 이런 단 하나의 센서만 가지고도 티타늄과 스테인리스로 만든 실제 자동차 부품입니다. 이번 기술을 이용하면 이런 부품 속에 센서를 심을 수 있습니다. 연구진은 이 기술이 자동차나 항공기, 원전 장비에도 활용될 수 있다며 국내 제조업체와 손잡고 제품에 적용하는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네, 선진국들의 전유물이던 우주 사업에 국내 기업들이 6G 통신과 달 탐사를 위해 뛰어들었습니다. 초대형 안테나는 물론 다중궤도 위성을 확보해서 439조 원 규모의 우주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이승윤 기자입니다. 지름이 27.4m에 달하는 초대형 위성 안테나. 지난 1970년부터 국내 최초로 해외 7개 나라에 위성 통신을 제공한 등록 문화재 436호입니다. 위성통신 사업자 KT셋의 금산 위성센터는 이제 45개의 초대형 안테나와 위성 5기를 보유한 아시아 최대 위성센터로 성장했습니다. 세계의 60%를 커버하는 위성 통신망을 통해 고속위성 데이터와 방송, 해양통신을 제공하고 위성 데이터에 인공지능을 접목한 스페이스 데이터 사업도 본격화했습니다. 500km 고도의 저궤도 위성부터 중궤도 위성, 정지 위성까지 모두 갖춘 다중궤도 위성 통신망을 구축해 2030년 전에 전 세계를 커버한다는 계획입니다. 5G까지는 지상망으로 충분했지만 125GB를 1초에 전송하는 6G에서는 위성 통신이 필수입니다. 6G의 시스템 구축 자체가 지상망과 위성망을 통째로 아우러서 그렇게 함께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으면 6G에서 기대하는 통신 서비스를 만들 수 없다. SK 브로드밴드는 해외 방송을 위성으로 받아 IPTV 서비스로 활용하기 위해 2017년 여주 위성센터를 열었습니다. 지름 11m급 안테나 1기, 6.4m급은 4기를 갖췄는데 100만 킬로미터 이상 먼 거리에 심우주 탐사 역할도 맡고 있습니다. 지름 35m급 반사판을 장착해 오는 8월 발사하는 달 탐사선 관련 지상 장비와 한국형 달 궤도선 심우주 통신을 담당합니다. 세계 우주산업 시장 규모는 439조 원에 달하지만 국내 시장 규모는 3.5조 원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10년간 2배의 고속 성장이 예상되는 만큼 지금부터 철저한 준비가 절실합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반도체 인력 양성을 미래 안보라고까지 강조하면서 교육계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특명을 받은 교육부는 당장 대학 반도체학과 정원을 대폭 증원하기 위해 나섰는데 지방대학들은 수도권 대학 쏠림이 가속화할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보도 김연아 기자입니다. 반도체 업계가 필요한 한 해 인력은 3,000명. 하지만 관련 학과 졸업자는 한 해에 650명 선입니다. 반도체 전문 인력을 늘리기 위해서는 여러 방안이 검토되지만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른 정원 상한선 안에서 증원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지방대학에도 반도체 등 첨단 학과를 늘릴 계획입니다. 또 기업이 다양한 수준의 반도체 인력을 필요로 하는 만큼 대학 외에 마이스터고 정원도 확대할 방침입니다. 고등교육의 목적을 사실상 미래 산업인력 양성으로 보고 교육 개혁을 밀어붙이는 겁니다. 변화의 소용돌이에 올라타게 된 지방대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합니다. 지방대는 수도권 대학 정원이 8,000명 늘면 그만큼 학생들이 지방에 덜 올까 봐 노심초사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필요한 인력을 계산해 수도권과 지방의 반도체학과 정원을 반반씩 늘리고 지방대에 재정 지원을 더 많이 해 경쟁력을 갖춰주면 모두가 윈윈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지방대가 가장 어려움을 겪는 교원 확보 규제도 풀고 대학 평가 축소 등 개선과 학사 규제 완화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모두 지방대의 수건 사업들입니다. 특히 학사 규제가 완화되면 마이크로 학위 과정 신설, 강의와 인턴십 또는 지방과 수도권 대학 캠퍼스 공유, 학과 간 융복합 과정 확대로 지방대 경쟁력을 높이고 인재 양성 시간도 크게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수도권 집중 완화 정책 없이 지방대 반도체 학과가 제대로 운영될지는 미지수란 지적도 나옵니다. 우는 놈 떡 하나 주는 이런 방식으로는 저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각종 혜택을 주어서라도 지역에도 번듯한 기업들이 존재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를 고등교육으로 넘기는 건 시도교육청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고 특별법 제정은 국회 문턱 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재정 지원이 지방 거점대에 집중될 거란 대다수 지방대의 우려도 불식해야 합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봉급 빼고 다 올랐다는 고물가 시대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가뭄까지 겹치면서 채소값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특히 겨울부터 이어진 가뭄으로 공업 용수 확보에도 비상이 걸려서 자칫 공작이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상호 기자입니다. 경제 관련 장관들은 요즘 툭 하면 마트 등으로 달려가서 카메라 앞에 섭니다. 요새 수박 비싸가지고 이거 제가 사고 싶어도 가격 올릴까 봐 못 사겠네. 오늘 좀 싼 거 사야 돼. 수박은 도매가 기준 1년 전에 비해 6,000원쯤 올랐습니다. 다른 장바구니 물가는 어떨까? 최근 전국에 비가 내렸지만 충청도를 비롯해서 일부 지역에선 가뭄이 완전히 해갈되지 않은 상황. 이로 인해 밭작물 등 채소값이 크게 올랐습니다. 1년 전 값에 비해 무는 56%, 풋고추는 36%, 마루는 63% 올랐고 쪽파 86%, 깻잎 28%, 감자 55% 등 대부분 급등했습니다. 최근 한 달간 전국 평균 누적 강수량은 평년의 6%쯤, 밭작물 가격을 들썩이게 하는 가뭄이 어느 정도 심각한지 몇몇 지역을 살펴봤습니다. 충북 증평의 한 저수지는 바닥이 드러났습니다. 쭉쭉 갈라진 강바닥 안을 들춰봐도 바짝 말랐습니다. 가뭄이 오래됐기 때문입니다. 강원도 사정도 거의 비슷합니다. 인제와 춘천을 흐르는 소양강의 상류는 실개천으로 변했습니다. 비닐하우스에 댈 물이 부족해서 채소가 말라 비틀어졌습니다. 처음이야. 내가 지금 85인데 이 나이 먹도록 이렇게 가무는 건 처음이고, 하여간 강수량도 이거 지금 겨울서부터 눈서부터 안 오는 거야. 겨울부터 이어진 가뭄의 장기화는 공장 가동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국내 3대 석유화학단지의 한 곳인 충남 대산공단은 용수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용수를 공급하는 인근 대호호 저수율이 30% 선까지 떨어져
현대오일뱅크와 롯데케미칼, LG화학 공장 등은 특단의 대책을 강구 중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해서 저수율이 턱없이 좀 낮은 수준이고요. 이걸 위해서 다른 호수라든지 이런 데서 끌어올 수 있는지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보통 저수율이 20% 선으로 급감하면 농업용수 공급을 우선으로 하게 돼 있어 공업연수의 공급이 중단될 경우 공장 가동에 심각한 차질이 우려됩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네, 관절 마디마디가 뻐근하고 붓고 시린 증상이 있을 때 관절염을 의심해야 합니다. 노화나 무리한 사용으로 인해 관절에 염증이 생기는 퇴행성 관절염과 달리 체내의 면역 시스템 이상으로 스스로 염증이 생기는 질환을 류머티스 관절염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오후 사이언스 투데이 내문 보고서에서는 류머티스 관절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